그 밤 심야버스. 1975년 겨울, 춥고 바람이 세차게 불던 밤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심야버스 좌석번호 17번과 18번. 서로 이름도 모르는 낯선 남녀가 앉은 좌석번호입니다. 차가 고속도로로 접어들자 좌우로 흔들리던 차체. 무릎이 스쳤습니다. 손등이 겹쳤습니다. 사과는 없었습니다.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서로를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조심스레 담요 한 장을 선영 쪽으로 넘겨주었고, 선영은 말없이 그 담요 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 손끝이 민재의 허벅지에 닿았습니다. 민재도 조용히 그녀의 손등을 덮었습니다. 숨소리는 얇아졌고 눈빛은 더 깊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어루만졌습니다.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손끝의 시작이 50년 후에도 이어질 줄은. 그 밤 심야버스는 남쪽으로 달렸고,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1화 봄이 오기 전 바다는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바람이 가볍게 갈대를 흔들고 이따금 갈매기 소리가 들렸다. 부산 해운대의 작은 언덕 위 오래된 단독주택. 그곳에 살고 있는 노부부는 오늘도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민재야, 오늘은 말야, 눈이 내릴 것 같지 않니? 흰 머리칼에 고운 스카프를 두른 여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재는 조용히 웃었다. 여긴 눈보다 바람이 먼저지, 당신. 그녀의 이름은 한선영. 올해로 80. 그리고 그의 남편 최민재 70. 둘은 1975년 겨울 심야버스 안에서 만났다. 서로 모른 채로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낯선 두 사람이었다. 그때 기억나? 내 무릎이 내 허벅지를 툭 치던 그 흔들림. 내 잘못이었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 선영이 피식 웃는다. 난 그때 참 좋았어. 선영의 손등이 민재의 손등 위에 조심스레 얹힌다. 주름지고 힘이 빠졌지만 그 따스함만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때 초인종이 울린다. 택배예요, 할아버지. 문 앞에 선 이는 그들의 손녀 최하늘이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며 글을 쓰는 학생. 방학을 맞아 며칠 짐을 들고 내려왔다. 할머니, 이거 봐요. 옛날 버스표를 코팅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할아버지랑 할머니 처음 만났을 때 쓰셨다는 거. 민재는 흠칫한다. 하늘이 꺼낸 것은 낡은 회색 종이. 그때 그 심야버스 티켓이었다. 두 장의 표. 1975년 12월 19일 서울 출발, 부산 도착, 23시 출발. 이걸 네가 어떻게 해? 할머니가 예전에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다고. 그래서 글로 쓰려고요. 민재와 선영은 눈을 마주본다. 하늘아, 그 이야기는 말이지 그냥 추억은 아니란다. 그건 말이야. 선영의 말이 잠시 멎는다. 눈앞이 흐릿해졌고 말을 잊은 채 멍하니 티켓을 바라본다. 민재가 조용히 손을 얹는다. 당신 괜찮아? 선영은 웃는다. 응. 그냥 조금 피곤한 것 같아. 봄이 와서 그런가 봐. 민재는 알았다. 그녀가 요즘 자주 잊는다. 이름을, 시간을, 말을. 그리고 그 잊힘 속에서도 절대 잊지 않는 단 하나. 그날, 그 밤, 그 버스. 민재는 하늘에게 말한다. 하늘아, 너 글 쓴다고 했지? 그럼 우리 이야기 써줄래? 하늘은 고개를 끄덕인다. 시작은 이렇게 해줘. 1975년 겨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심야버스에서 만났다. 그리고 그 밤 세상이 조용히 흔들렸다. 바다는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다. 그리고 먼 바다 쪽 어딘가에서 바람 한 줄기가 불어왔다. 그것은 아마도 다시 피어날 봄의 신호였을 것이다. 제2화 옛날 옛적 심야버스. 서울에서 부산까지 겨울밤을 따라가는 버스 아니었어요. 그날 눈이 왔는지는 기억나지 않아요. 하지만 손끝이 참 따뜻했죠. 하늘은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누르고 노트북 자판 위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낮은 목소리를 따라 자판을 눌렀다. 1975년 12월 19일 밤 11시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하얀 김이 입김처럼 피어오르던 그 밤, 민재는 진회색 코트를 입고 긴 백팩을 짊어진 채 버스에 올랐다. 최민재,
28세. 고등학교 체육교사. 친구의 결혼식 참석차 부산행. 창가 자리에 앉아 시계를 본다. 11시 2분. 출발이 지연되던 순간 누군가 옆자리에 앉는다. 머플러로 반쯤 얼굴을 가린 고운 실루엣의 여자. 조심스레 옷자락을 정리하고 앉는다. 한선영, 38세. 혼자 사는 이혼 여성. 서울의 삶을 정리하고 부산 공장으로 전근 중. 버스는 곧 어둠을 뚫고 달리기 시작했다. 라디오에서는 희미하게 나훈아의 울긴 왜 울어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처음 10분간 말이 없었다. 그저 차창 밖의 어두운 도로와 깜빡이는 가로등을 함께 바라보았다. 그러다 차가 좌우로 크게 흔들리는 구간에서 선영의 무릎이 민재의 허벅지를 살짝 건드렸다. 아, 죄송해요. 그녀는 민망한 듯 손을 움찔 뺐지만 민재는 조용히 웃었다. 괜찮습니다. 버스가 좀 낭만적이네요. 이게 낭만이라니 참 특이한 남자네요. 선영의 음성엔 피곤함과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두 사람은 몇 마디 더 주고받다. 다시 침묵에 잠겼다. 하지만 이제는 뭔가 달랐다. 서로의 옆에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의식되기 시작했다. 민재는 살며시 팔을 움직여 선영 쪽으로 담요를 조금 더 넘겨주었다. 그녀는 말없이 받아들였다. 버스가 큰 커브를 돌 때마다 두 사람의 무릎, 허벅지, 손등이 닿고 스쳤다. 서로 사과하지 않았다. 그저 그대로 두었다. 한참 후 민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말 이상할 수도 있는데요. 처음 뵙는 건데 낯설지가 않아요. 선영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창밖을 향했다. 사람마다 체온이 다르잖아요. 지금 따뜻한 체온이 옆에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그 말은 어쩌면 신호였다. 민재는 조심스레 그녀의 손등에 손을 얹었다. 선영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손끝이 서서히 그의 손가락을 감쌌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서로의 허벅지를 따스하게 감싸며 천천히 그 겨울밤 서로의 외로움을 어루만졌다. 거기서 끝이었어? 하늘이 조심스레 묻자 민재는 피식 웃었다. 그래. 그 밤은 시작이었지. 그 이상은 서로 이름도 모른 채 품은 신호 같았어. 너무 솔직해서 더 조심스러웠고 너무 짧아서 더 오래 기억됐지. 하늘은 노트북에 한 줄을 추가했다. 그 밤 버스는 남쪽으로 달렸고 그들의 손은 말없이 서로의 심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제3화 아들의 탄생. 1980년 봄. 벚꽃이 흩날리던 어느 날 부산 범일동 골목의 작은 양장점에서 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아들이에요, 어머님. 아주 튼튼해요. 진통은 길었다. 산고는 늦은 나이에 찾아온 것 치곤 순탄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선영, 43.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오직 그 울음소리에만 귀를 기울였다. 문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던 최민재, 33. 간호사의 말에 숨을 몰아쉬며 문 앞에 무릎을 꿇었다. 감사합니다, 선영아, 잘했어. 그날 오후 그들은 아이의 이름을 두고 짧은 다툼을 했다. 이름은 도현 어때요? 도현? 글쎄 좀 서울 사람 같지 않나? 우리가 서울서 만났잖아요. 그럼 도현이로 하자. 서울의 기억이니까. 그들은 웃었다.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다. 하지만 이웃들의 시선은 호의적이지만은 않았다. 여자가 40 넘어서 아이 낳으면 고생이라던데. 남편이 10살이나 어리다며. 양장점 사장도 학교 선생님도 참 세상 모르고 산다니까. 선영은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말은 항상 예상보다 더 깊숙이 박히는 법이었다. 하루는 그녀가 아이를 안고 거리를 걷다. 지나가던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걸 들었다. 손주인가 봐요. 너무 나이 들어 보이는데. 그 말에 선영은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아이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그날 밤 민재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이 나보다 10살 많다고 내가 사랑을 줄일 수 있을까? 나는 당신이 내 아들을 품어준 것만으로도 평생 빚졌어. 선영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속마음을 꺼냈다. 도연이 크면 우리 애기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몰라. 그게 제일 두려워. 그럼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주자. 당당하게 아이가 자랑스러워할 만큼.
시간은 흐르고 도연은 쑥쑥 자랐다. 어린이집에서 돌아와 엄마라고 부르던 목소리, 아빠 손을 잡고 운동장 뛰놀던 뒷모습, 그 모든 것이 그들의 봄이었다. 어느 날 가족 사진을 찍으러 간 날, 사진사는 물었다. 아이와 부모님, 정중앙에 누구 세울까요? 민재가 웃으며 말했다. 가장 오래 기다린 사람이 중앙에 서야죠. 그렇게 선영은 카메라 정중앙에 섰고 그녀의 오른쪽엔 민재, 왼쪽엔 도연이 함께했다. 셔터 소리와 함께 그들의 첫 번째 봄이 영원히 찍혔다. 제사와 양장점과 체육관. 도연이 7살이 되던 해, 선영은 본격적으로 양장점 운영을 다시 시작했다. 좁은 가게 안, 벽 한쪽에 재봉틀 2대, 그리고 한켠에 앉아 늘 묵묵히 원단을 다듬는 그녀의 모습. 바느질이 삶의 중심이 된 건 오래전 일이었다. 서울에서 살던 시절, 공장 감독으로 있던 때와는 다르게 지금은 단골 손님들이 건네는 사장님이라는 말이 참 따뜻했다. 선영씨, 이건 지난번보다 더 예쁘게 잘 됐네요. 아유, 이 원단이 워낙 좋아요. 덕분에 작업이 잘 됐어요. 선영은 재봉선을 따라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였다. 그 작은 손길 하나에 시간이 깃들었다. 오후 3시 반.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는 도연이가 가게 문을 연다. 엄마 나왔어요. 선영은 급히 손을 털고 아들을 맞는다. 그 조그마한 등짝이 가게를 가득 채운다. 가방은 의자에 두고 손 먼저 씻어야지. 한편 민재는 인근 고등학교 체육관에 있었다. 체육복을 입은 학생들이 배드민턴을 치고 농구공이 튀며 구령이 울린다. 자, 다음. 자세 낮추고 중심 이동. 민재는 호루라기를 목에 걸고 아이들과 땀을 흘렸다. 언제나 그렇듯 가장 마지막에 샤워하고 가장 늦게 체육관을 나섰다. 그는 매일 저녁 아내의 양장점으로 향했다. 오늘은 어떤 손님이 왔어요? 초등학교 선생님 2분. 요즘 교복 손질 많이 하시네요. 민재는 가게 한쪽 의자에 앉아 아내의 뒷모습을 본다. 그녀는 여전히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고 재봉기 소리는 두 사람 사이에서 마치 대화처럼 리드미컬하게 울렸다. 가끔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는 시간 속에 민재는 이 삶이 얼마나 고맙고 소중한지를 느꼈다. 하지만 도연은 점점 아빠와의 거리를 느끼기 시작했다. 아빠는 왜 맨날 학교야? 나랑 놀아주는 시간도 없고. 민재는 당황했다. 아빠는 너랑 놀고 싶은데 선생님들도 학생도 많아서 미안하다. 난 그냥 아빠가 우리 집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 그 말은 민재의 가슴을 조용히 찔렀다. 그날 밤 선영은 말했다. 그 애는 당신을 닮아서 더 외로움을 잘 타나 봐요.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하지? 같이 있지 않아도 항상 내 곁에 있다는 걸 느끼게 해줘. 그게 아빠라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야. 이후로 민재는 매주 토요일 도연과 아빠의 날을 만들었다. 영도 산책, 탁구장, 영화관,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집 앞 벤치. 도연은 점점 아빠에게 마음을 열었고 민재도 다시 가족 속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어느 날 도연이 숙제를 하며 물었다. 아빠는 엄마보다 10살 어리다며. 그런데 왜 아빠가 엄마한테 더 잘해? 민재는 웃으며 말했다. 나보다 먼저 세상을 겪은 사람이니까 내가 더 많이 배워야지.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도 엄마처럼 똑똑한 여자랑 결혼할래 하고 말했다. 선영은 뒷모습으로 웃음을 삼켰다. 그리고 조용히 재봉틀을 껐다. 그 소리는 어느새 가족의 박동소리가 되어 있었다. 재호와 갈등의 시간. 2000년 초여름. 민재가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퇴근을 준비하던 늦은 오후. 창밖에 붉은 노을이 번지고 있었다. 그날도 그는 도연의 생활기록부를 한참 들여다보다 천천히 가방을 닫았다. 성적은 나쁘지 않지만 출결과 태도는 문제. 그건 남이 쓴 기록이 아니었다. 자기 아들이라는 게 문제였다. 집에 돌아오자 선영은 조용히 말했다. 학교에서 전화 왔어. 도연이가 교복 입은 채로 땡땡이 치고 당구장에 있었다더라. 민재는 말없이 현관에 신발을 벗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런 순간마다 두려웠다. 자신이 좋은 아버지인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도연은 자신의 방에서 문을 닫은 채 음악을 듣고 있었다. 민재가 문을 두드렸다. 들어가도 되겠니? 응. 도연은 이어폰을 뺐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책상 앞에 앉았다.
왜 그랬니? 몰라. 그냥 나도 지쳤어. 무엇이 그렇게 힘든데? 도연은 잠시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엄마는 나이 많고 아빠는 체육 선생이라고 친구들이 웃어. 나도 다른 집처럼 평범한 가족이면 안 될까? 민재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서서히 조여왔다. 다른 가족처럼? 그냥 다 나 같지 않다는 거. 나만 다른 것 같다는 거. 그날 밤 부부는 마주 앉았다. 선영은 말없이 민재의 차잔을 채워줬다. 그 아이가 우리를 부끄러워한다면 그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그 아이가 아직 우리만큼 아픔을 겪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래서 괜찮다는 거야? 아니.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우리가 말해줘야 할 때인 것 같아. 며칠 뒤 가족 셋이 함께 탁 트인 해운대 바닷가를 걸었다.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도연아, 우린 1975년에 만났어. 엄마는 40이 다 되어갔고 난 겨우 28이었지. 세상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너를 낳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네가 다른 가족을 부러워할 수 있어. 하지만 너의 부모는 너 때문에 세상을 버텼단다. 그 사실만은 잊지 말아줘. 잠시 후 선영이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엄마는 내가 나를 닮아 무서워했을까봐. 오히려 고마워, 도연아. 그날 밤 도연은 부모님 방 앞에서 조용히 말했다. 내가 미안해요. 나중엔 나도 그렇게 살게요. 당당하고 조용하게. 민재와 선영은 말없이 문 뒤에서 눈을 감았다. 그 시절 가족은 다시 하나로 묶였다. 말 대신 마음으로. 제육화 손주의 이름. 하늘은 보슬비가 잔잔하게 쏟아지고 있었다. 부산의 작은 병원, 산부인과 복도 의자에 민재와 선영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이젠 우리가 부모가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라니. 민재는 작게 웃었다. 당신은 벌써 할아버지 느낌이 났어. 예전부터 백발도 잘 어울렸잖아. 당신은 아직도 예뻐. 내 눈엔 그래. 선영은 그 말에 조용히 웃었다. 긴 기다림의 끝, 간호사의 문이 열렸다. 최도연 보호자 되시죠? 무사히 순산하셨습니다. 따님이에요. 순간 선영의 눈가가 번쩍 젖었다. 민재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 작고 붉은 아이가 포대기 속에서 잠들어 있었다. 우리 하늘이. 도연이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 왜 하늘? 민재가 물었을 때 도연은 조용히 대답했다. 아빠가 예전에 그러셨잖아요. 하늘처럼 넓은 사람이 되자고. 그 말을 이름으로 물려주고 싶었어요. 그날 민재는 처음으로 아들의 손을 꼭 껴안았다. 며칠 후 민재는 병실에서 손녀를 품에 안았다. 가슴이 조용히 뛰기 시작했다. 안녕, 하늘아. 나는 내 할아버지야. 너희 아빠가 내 심장이었고 너는 내 마지막 봄이란다. 선영은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다 가만히 다가와 민재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우리 이렇게 또 시작하는 거네. 그래. 하늘은 우리가 사랑했던 증거니까. 하늘이 100일이 되던 날 도연의 가족이 부산 본가에 내려왔다. 그날 저녁 민재는 오래된 서랍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건 네 엄마랑 내가 처음 만났을 때의 버스 티켓이야. 1975년 12월 19일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심야버스. 우린 그 밤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았는데도 모든 게 시작됐단다. 도연은 그 티켓을 조용히 들여다봤다. 선영은 어린 하늘을 안고 말했다.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묻겠지.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어떻게 만났어? 라고. 그때 우린 이렇게 말해줄 거야. 어두운 밤 한 대의 버스에서 손끝으로 서로를 기억하기 시작했다고. 하늘은 잠든 채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그 미소는 마치 오래전 그 심야버스 안 담요 아래에서 피어났던 체온 같았다. 재치와 기억의 균열. 봄이었지만 창밖의 나무는 앙상했다. 해운대 바닷가를 따라 흐르던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다. 민재야,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선영은 식탁에 앉아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싼 채 물었다.
민재는 고개를 들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화요일이야. 우리 하늘이랑 영상 통화하기로 한 날. 아 그래. 하늘이가 누구더라? 말끝이 흔들렸다. 민재는 커피포트를 내려놓고 천천히 그녀 옆에 앉았다. 우리 손녀. 도연이 딸. 처음 봤을 때 작았는데 지금은 벌써 초등학생이야. 선영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무언가를 숨기는 미소였다. 며칠 뒤 병원 진단 결과가 나왔다. 초기 알츠하이머. 시간은 앞으로 흐르지만 그녀의 기억은 뒤로 흘러간다. 민재는 병원 복도를 걷다 잠시 멈췄다. 누군가 어깨를 툭 치는 듯한 착각. 하지만 그건 그냥 오래전 버스 진동처럼 흔들리는 마음이었다. 그날 밤 민재는 책상에 앉아 한 장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당신에게 오늘 하루도 당신이 나를 잊을까봐 나는 당신을 더 많이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1975년 겨울 그 심야버스 안에서 당신을 처음 본 순간을 기억해요. 마른 손등, 조용한 숨결, 그리고 살짝 스친 무릎. 당신이 다 잊어도 괜찮아요. 내가 대신 다 기억할게요. 편지는 매일 쌓여갔다. 책상 서랍 안에는 기억의 봉투라고 적힌 작은 상자가 놓였다. 민재는 선영이 길을 헤맬 때마다 그 편지를 건넸다. 그녀는 편지를 받아 읽고 어느 날은 울었고 어느 날은 그냥 잠들었다. 어느 저녁 민재가 TV 뉴스를 보며 졸고 있던 시간, 선영이 거실에서 혼잣말을 했다. 민재씨 나 오늘 버스를 탔어요. 민재는 잠에서 벌떡 깼다. 어디 갔다 왔어? 몰라요. 근데 내 옆자리에 누가 앉았는데 그 사람 따뜻했어요. 민재는 조용히 선영 옆에 앉았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사람 나였으면 좋겠다. 선영은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 작게 속삭였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이제 민재는 매일 선영을 위해 작은 종이 쪽지를 쓴다. 오늘은 민재와 아침을 먹었습니다. 하늘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심야버스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침대 머리맡 작은 코르크보드에 그날그날의 쪽지를 하나씩 꽂는다. 그는 잊혀질수록 더 선명하게 사랑하고 있었다. 제8화 편지들. 방 안 가득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의자를 끌어 책상 앞에 앉았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편지 더미가 들려 있었다. 봉투마다 날짜가 적혀 있었다. 2024년 4월 18일, 2024년 5월 3일. 그리고 제목이 붙어 있었다. 그날 밤 처음 스친 온기. 당신이 나를 잊는다면 나는 2배로 기억할게요. 심야버스 창가에 기대어. 그는 책상 서랍에서 기억의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1년 넘게 매일 써온 손편지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그중 10장을 골라내어 봉투에 넣고 작은 쪽지를 덧붙였다. 하늘아, 너희 할머니가 기억을 잃어가던 날들에 할아버지는 글을 썼단다. 이유는 하나였어. 우리가 어떻게 사랑했는지 누군가는 기억해줬으면 했거든. 며칠 후 하늘은 서울 자취방으로 돌아와 그 편지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처음엔 몇 줄을 읽다 눈시울이 붉어졌고 이내 그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할아버지. 그녀는 아버지 도연에게 전화했다. 아빠, 이 편지들. 이거 그냥 가족의 기억이 아니에요. 이건 한 사람을 향한 인생의 기록이에요. 도연은 말없이 듣고만 있었다. 그리고 작게 대답했다. 그래. 그 사랑 덕분에 네가 있는 거야. 그날 밤 하늘은 컴퓨터를 켜고 새 글을 쓰기 시작했다. 1975년 12월 19일.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하던 심야버스. 그 좁은 좌석에서 시작된 사랑은 50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았다. 사랑은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번역되는 것이다. 그녀는 편지 하나하나를 정리하며 가족 연대기라는 제목의 첫 장을 만들었다. 며칠 뒤 하늘은 부산을 다시 찾았다. 선영은 여전히 민재 옆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민재는 조용히 그녀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고 있었다. 할머니, 저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랑 할아버지 이야기.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그 눈빛엔 먼 바다를 닮은 공백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잠시 후 그녀가 작게 말했다.
버스 아니었지. 우린 버스 안에서 만났지. 민재와 하늘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감쌌다. 그래.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늘 옆자리에 있었지. 그날 밤 하늘은 잠들지 못했다. 책상 위에는 편지와 노트북 그리고 그 옛날 티켓 2장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문장을 써내려갔다. 우리가 기억을 잃어가는 시대에도 사랑은 살아있었다. 글로, 체온으로, 그리고 편지로. 재고와 티켓 2장. 봄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게 열렸다. 민재는 바람막이 점퍼에 헌 가죽 가방을 메고 현관 앞에 서 있었다. 하늘은 작은 여행용 배낭을 맨 채 할아버지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버스 티켓 챙기셨어요? 그럼. 이런 건 잊지 않아. 내 평생 가장 잊고 싶지 않은 종이 2장이거든. 민재는 재킷 안쪽 호주머니를 두드렸다. 그 안에는 1975년 12월 19일 서울 부산행 심야버스 표 2장의 복사본이 있었다. 그들은 KTX가 아닌 고속버스를 택했다. 부산까지 5시간 가까이 걸리는 오래된 노선. 창밖엔 흐릿한 전봇대와 바뀌지 않은 시골 풍경이 이어졌다. 할아버지, 옛날에는 버스 안에서 뭐 하셨어요? 민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별거 없었지. 라디오 소리, 담요 한 장, 그리고 옆자리 사람의 체온. 하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 블루투스 이어폰, 와이파이, 핸드폰인데 옛날엔 옆 사람밖에 없었군요. 그래서 서로를 더 많이 느꼈지. 멀리 있는 것보다 가까운 게 더 따뜻했거든. 부산에 도착한 건 오후 5시. 민재는 하늘을 데리고 택시를 탔다. 어디 가시게요? 모텔 동백장이요. 영도구 쪽 기억하시려나? 기사는 흠칫 놀란 듯 웃었다. 어르신, 거기 지금은 카페로 바뀌었어요. 오래전에 리모델링 됐죠. 민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30분 뒤 카페라운 동백 앞에 도착했다. 벽돌벽 작은 간판, 그리고 옛 간판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민재는 천천히 입구로 걸어 들어갔다. 하늘은 그 뒤를 조용히 따랐다. 카페 구석, 옛날 모텔 객실 번호가 남아있는 벽면. 102호. 그곳은 민재와 선영이 그날 밤 머물렀던 방이었다. 민재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이 문 뒤에서 너희 할머니랑 처음으로 서로를 알아봤단다. 할아버지 울어요? 민재는 웃었다. 아니야. 눈물이 아니야. 이건 다시 돌아온 시간이야. 카페 주인이 다가왔다. 혹시 예전에 여기 자주 오셨던 분이세요? 그렇진 않아요. 딱 한 번, 오래전에. 가장 중요한 날에 왔었죠. 주인은 민재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낀 듯 그에게 조용히 종이컵 커피를 내주었다. 환영합니다. 그 시절로. 해질 무렵 민재와 하늘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서로 마주보며 그 종이 티켓 2장을 펼쳤다. 민재는 하나를 하늘에게 건넸다. 이건 이제 네 거야. 우리의 이야기를 이어가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하늘은 그 종이를 조심스레 접어 자신의 다이어리에 끼워 넣었다. 내가 꼭 쓸게요. 사람들이 다 잊기 전에. 이 2장이 그냥 버스표가 아니었다는 걸. 민재는 하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맙다, 하늘아. 너희 할머니가 이걸 봤다면 참 좋아했을 거야. 그날 밤 하늘은 여행 노트를 꺼내 새로운 제목을 적었다. 2장의 표, 그리고 반세기의 사랑. 제10화 봄은 다시 온다. 바다는 잔잔했다. 해운대 언덕 위 단독주택의 작은 거실. 민재는 탁자 위에 커다란 유리병을 하나 올려두고 있었다. 병 안에는 편지들이 빼곡히 담겨 있었다. 손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 시간의 냄새가 묻어있는 종이들. 그가 아내에게 써왔던 모든 기록들이었다. 그날 아침 선영은 침대에서 조용히 눈을 떴다. 잠들어 있던 것처럼 고요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맑았다. 민재야. 민재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응, 나야. 여기 있어. 여기 어디지? 이거 우리 집이야? 그래. 우리가 함께 만든 집이야. 이 커튼도, 이 침대도, 이 창밖 바다도 다 당신 거야. 선영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나 버스를 탔던 기억이 나. 그래, 나도 기억해.
그때 당신 손이 참 따뜻했지. 민재는 조용히 입꼬리를 올렸다. 그 손, 지금도 그대로야. 그리고 그는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췄다. 나는 이 기억 하나면 돼. 이 손 하나로 평생을 살아왔으니까. 그날 오후 선영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고통 없이 눈을 감은 채 민재의 손을 꼭 잡은 상태였다. 민재는 아내의 마지막 순간까지 곁에 있었다. 그 손을 절대 놓지 않았다. 며칠 후 하늘은 장례를 마친 뒤 작은 상자를 들고 할아버지 앞에 앉았다. 할아버지, 이건 제가 쓴 책이에요. 표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심야 1975 그 후의 봄. 두 사람, 한 버스, 반세기의 사랑.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책장을 넘겼다. 글은 모두 하늘의 문체로 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자신의 삶, 아내의 숨결, 그리고 손끝의 기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출판 기념의 날, 하늘은 무대 위에서 책의 첫 문장을 읽었다. 1975년 12월,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심야버스. 그 좁은 좌석에 앉은 두 사람은 서로의 무릎을 스치며 평생의 기억을 시작했다. 관중 속 민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 눈물은 결코 슬픔만은 아니었다. 봄이 다시 왔다. 민재는 혼자 벤치에 앉아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심야버스 티켓 한 장과 선영이 생전에 마지막으로 쓴 쪽지 한 장이 담겨 있었다. 민재야,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난 또 같은 자리, 같은 버스를 탈 거야. 내 옆자리에 꼭 앉아줘. 민재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럼 난 이번에도 당신의 오른쪽 자리에 앉을게. 어때요? 재미있었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